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23부 설호군 순천외성을 공략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8년 9월 20일 설호군 제독 유정은 고니시에게 거짓으로 회담을 요청한 다음에 회담장으로 나온 고니시를 급습해가지고 사로잡을 계책을 꾸미고 있었죠. 자, 조명연합군하고 협상이 다급했던 고니시. 급한 마음에 유정이 이 회담에 응하자 유정이 하자는 대로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고니시는 유정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인지도 모른 채 회담장으로 지정됐던 고순천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고니시는 유정이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잡힐 터였는데 여기서 이제 운빨이 튀게 돼요. 천원이 따랐는지 돌발 상황이 한 가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고순천 부근에 매복해 있던 명군이 조급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좀 성급하게 발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총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그러자 고니시는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하여튼 고니시가 이런 면에서 또 촉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고니시는 이거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고, 더군다나 이미 과거에 이여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고니시도 그냥 100% 순진하게 이 말만 믿고서 나갔다라기보다는 나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는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혹시라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은 즉각 튀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니시는 주저없이 이것이 함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곧바로 순천외성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곳곳에 매복해 있던 설호군이 튀어나와서 고니시를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을 했지만 당시 고니시 휘하에 있었던 장수인 마스라 시게노부의 활약으로 고니시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순천외성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얕은 책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설호군은 뭐 어쩔 수 있나요, 그죠? 이젠 전공법으로 순천외성을 공략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설호군은 연합수군과 협력해서 수륙 양쪽으로 순천외성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륙 양면에서 공격해 들어간 건 순천외성이 유일했어요. 가장 대규모로 성대하게 작전을 개시하게 됐던 거죠. 자, 이에 연합수군은 일본군이 군량을 비축해둔 장도와 유도를 먼저 공격해서 제압을 한 다음에 해상에서 순천외성을 압박해서 포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이 썰물 때라가지고 연합수군이 순천외성에 제대로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공격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순천외성에 고립된 고니시 부대는 육지와 해상을 둘러싼 적의 군세를 보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육지, 바다 합쳐가지고 거의 5만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완벽하게 순천외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이야 썰무 때려가지고 일단 적의 수군이 물러나긴 했는데 만약에 만조때가 온다면은 일본군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이순신의 조선수군이 순천외성 바로 코앞까지 몰려와서 포격을 가할 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인근에 있던 사천외성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하나씩 따로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원래 사로 병진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울산외성, 사천외성도 전부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천외성이 자신을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거기도 지금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천외성 전투가 상당히 중요한 전투였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만약에 당시 조명연합군이 사천외성을 함락을 시켰다면은 완전히 순천외성은 고립이 되는 거죠. 바둑으로 치면 단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천외성까지도 한꺼번에 딸 수 있는 전투가 바로 사천외성이었습니다. 사천외성 전투가 또 잘 풀려나갔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중간에 뜻하지 않은 화약사고가 터지게 되면서 사천외성 전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순천외성도 같이 살려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당장 뭐 고니시가 그렇게 될 걸 아나, 그죠?
그래서 고니시 부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순천 외성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됐다는 겁니다. 순천 외성에 대한 본격적인 공성을 시작한 명예체독 유정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각종 공성 병기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때 동원했던 기술자만 하더라도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순수 전투 병력이 한 5만 정도고 거기 따라왔던 부속 인원까지 합치면은 훨씬 많은 인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조선에서 징발해온 민간 노무자들이겠죠. 그래서 당시 일본 측 기록에서 이 광경을 보고서 정말 기절초풍을 했다고 하죠. 새까맣게 순천 외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진의 위용을 눈으로 목도를 하고서 다들 이제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공성병기를 제작하는 사이에도 서로군은 간헐적인 공세를 펼쳐가지고 순천 외성의 일본군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자 명예제독 유정은 10월 2일에 육지와 바다에서 순천 외성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이번 공성전에서는 무엇보다도 연합수군이 의욕적으로 선두에 서서 순천 외성을 향해서 맹렬한 포격을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고니시 부대도 현재 물러설 곳이 없죠.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응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쌍방간의 사상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리고 육지 측에서도 서로군의 맹렬한 공세가 이어졌는데 역시 일본군은 마지막까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날 공성전에서 서로군은 많은 공성 병기들이 파괴된 채 8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전투 상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토 무렵에 유정이 대장기를 세우고 산대에 올라, 산대는 이제 지휘소죠. 산대에 올라가 전령하며 지휘하였다. 한 번 바랏소리가 나자 대군이 전진하여 성에 다다르고 선봉은 벌써 성 밑으로 들어갔다. 기병 만여 명은 갑주를 갖추고 벌려서서 후원이 되었다. 적이 포로에 올라 대포를 수없이 쏘아대니 목석으로 지탱할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군이 나름 또 이제 대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조총 사격만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제 일본군도 조선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대구경 화포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던 모양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포가 대조총을 말하는 건지 나름 또 경량화된 대포를 보유했던 건지 그거는 조금 구체적이진 않아요. 자, 하여튼 뭔가 대구경 화포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선봉이 서북쪽 성 아래에서 윤거를 목책에다 바짝 붙였으나 일보도 들어갈 수 없어 성을 공격할 기책이 없었다. 그래서 각종 공성 병기를 갖다 댔는데 이거 외곽에는 목책 하나 돌파하기도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낮이 되자 성 북쪽에 전봉도 함께 기가 죽었고, 자, 이제 선봉대가 슬슬 이제 기세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방해하는 군사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할 것을 잊어버리고 곤하게 졸고 있었다. 뭔가 이제 피로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적은 성 아래 머물고 혹은 성 구멍으로 나와 칼을 휘두르며 마구 찍었다. 그리고 지금 공성 측의 기세가 누그러진 것을 보고서 수비를 하고 있던 고니시 부대는 보통 이제 그 성들에는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 2에서 그 비밀 통로로 아라곤하고 김리가 튀어나가가지고 오크 부대를 공격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 측도 기병 부대를 대기시켜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갑자기 적이 비밀 통로로 출성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가할 것을 대비해서 공성 측도 사실은 기병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대비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습 히트앤런 작전을 구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또 성안으로부터 섭과 풀을 가져 윤거와 대로 엮은 여러 기구들을 불사르니, 자, 일본군이 이제 화공을 가하게 되면서 결국 공성 기구들이 연달아 파괴됐던 거죠. 죽은 시체가 다 타고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덮었다. 이날 명군의 죽은 자가 800여 명이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1차 공성 시도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공성전이 거하기 실패하자 이 전공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명예제독 유정은 수군 도독 진인에게 야습을 제안하게 됩니다. 야간에 만조가 드는 날을 골라가지고 수력 합동으로 순천 외성을 공략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그 기회가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찾아오게 돼요.
10월 3일 밤 유정의 야습 제안에 따라 서로군과 연합수군은 만조 시기를 맞춰가지고 순천 외성을 공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군은 이번에도 의욕적으로 순천 외성을 공략을 했죠. 그러나 이미 많은 사상자를 냈던 육군은 사기가 저하된 상태라 가지고 좀처럼 적극적으로 써려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의 부대는 큰 북을 치며 소리만 요란하게 낼 뿐이지 제대로 공성전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에 이덕형과 권율이 유정이 진중을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했지만 유정은 이를 무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정이 처음부터 뭔가 얕은 수작을 부렸잖아요. 그 자체가 유정은 애초부터 그렇게까지 열심히 싸울 생각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수작질을 부려가지고 좀 꽁승을 거저 먹어볼까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풀리니까 본인도 지금 짜증이 난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밀어붙여보자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예요. 전공법도 안 먹혀요. 유정이 여기서 계산기를 이미 두들긴 것 같아요. 이거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싸우다 좀 물러나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거하고 별개로 연합수군은 정말 열심히 과감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이 그동안 진인에게 엄청난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진리는 완전히 이순신 팬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순신이 주장하는 대로 진린도 자신의 휘하 있는 수군을 몰아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순천 외성을 공략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신이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거의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군은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육군의 태업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순천 외성으로 돌입해 들어갔던 연합수군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이 태업을 할 거면 그냥 태업을 할 것이지 또 북소리 크게 치고 함성도 크게 지르고 하면서 뭔가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당시 수군 입장에서는 이미 육군이 성안으로 돌입한 줄 착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당시 연합수군은 고니씨가 거주하고 있던 순천성의 천수각을 집중 포격하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서로군은 끝내 제대로 된 호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투가 길어지게 되자 결국에는 만조 때가 끝나고 썰물 때가 오게 돼요. 이 때문에 너무 깊숙이 돌입했던 수군 전함 중의 일부가 뻘에 좌초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뻘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 장면은 좀 묘사를 잘했었죠. 자, 그러자 이를 틈타서 고니시 부대는 좌초된 연합수군의 군함들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군함들이 뻘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니까 이거보다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 과정에서 명예 군함 43척이 전수되고 말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기에 이제 같이 좌초됐던 조선 군함이 3척이 있었어요. 그 조선 군함 3척은 끝까지 악전 고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만조 때까지 버텨가지고 가까스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순신 휘하의 수군이 얼마나 막강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연합수군은 최선을 다해서 다음날까지 사투를 이어나갔지만 육지의 서로군은 끝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정이 수군과 비밀리에 통하여 밤중에 조수가 들어올 때를 이용하여 수륙에서 협공하자고 약속하니 진린이 허락하였다. 밤 2경쯤 되어 여러 배를 몰아 조수를 타고 육박하여 수채를 공격하였으나 육지의 군사는 단지 나팔소리만 내어 상응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서로군은 육지에서 그냥 퍼포먼스만 벌일 뿐이지 제대로 된 협동작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거죠. 수병들은 육지의 군진이 벌써 적의 성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저럴 거면 차라리 그냥 퍼포먼스를 하지 말던가. 수군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라가기를 다투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혼전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수군 혼자서 이게 뭐 뚫리지가 않는 거죠. 밤 조수가 갑자기 밀려나 배들은 육지에 있었다. 그러면서 썰물 때까지 전투가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썰물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군함들이 일부가 뻘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적병이 진흙 속으로 마구 들어와
당선을 포위하고, 여기서 말하는 당선이 이제 명예 군함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막강한 세력을 자랑했던 상징적인 국가가 당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중국이 뭐 명제국, 청제국 이런 시대에도 가끔가다 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해적선을 아주 거친 중국 배라고 해가지고 황당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선을 포위하고 기어올라 마구 죽이니 명군이 힘이 다하여 마침내 스스로 그 배를 태우니 모두 43척이었다. 자, 그래서 명군이 여기서 뻘에 갇혀가지고 오더가도 못한 상태에서 무려 43척의 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은 밤새도록 끊어지지 아니하고 외적은 탈출하는 명군을 추격하여 잡은 것이 무려 수백 명이 되었다. 상관이라고 부르며 손을 싹싹 비비며 살려달라는 소리가 육지의 진지에까지도 들렸다. 당시 얼마나 참혹하게 패배를 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어서 보면은 우리나라 배 세 척도 그 가운데 있었으나 선체가 높고 견고하여 활 쏘기로 비오듯 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역시 이순신 휘하의 수군은 이때도 정말 막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수가 올 때까지 버티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10월 4일 유정의 태업 행위에 격분한 진리는 즉각 유정의 진영을 찾아가서 경우를 따졌습니다. 물론 점잖게 따신 게 아니죠. 진리이 누굽니까? 진짜 그라운드의 매드 독이잖아요. 이 사람은 성격이 장난이 아닌데 얼마나 이때 가서 난장판을 피웠겠어요. 그래서 진린이 씩씩대면서 유정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무려 군진에 있는 사령관을 상징하는 숫자 깃발을 끌어내려서 바로 그 앞에서 발기발기 찢어발겨버려요. 유정 입장에서 엄청난 모욕을 당한 건데, 근데 그 천하의 유정도 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진린이 이렇게 난장을 피우자 겁에 질립니다.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도 유정이 이런저런 변명들을 구차하게 늘어놓으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 뿐이었다는 거죠. 사실 진즉의 유정은 순천 외성 공략을 포기한 채 퇴각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적극적 전투에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건데 그 태업을 했던 것이 진린의 엄청난 분노를 유발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이쯤 되면 태업이 아니라 사실은 트롤링에 가깝긴 하죠. 자, 그래서 10월 7일 서로군은 순천 외성을 다시 공격하긴 했지만 뭐 이미 사령관이 유정 자체가 싸우려는 의지가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이게 뭐 제대로 된 공성전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고니시 부대가 전날 밤 참호 속에 화약을 또 설치해놓고 서로군이 진군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군이 참호를 넘기 위해서 다가오자 바로 화약을 점화해서 서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거죠. 이처럼 고니시 부대의 필사적인 방어로 인해서 조명연합군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일만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때마침 사천 외성을 공략했던 중로군이 참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철군한 명분을 찾고 있던 명예제독 유정은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로군이 패퇴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천 외성을 더 이상 공략하기 힘들다. 중로군도 물러간 마당에 우리 혼자서 여기서 끝까지 싸워서 뭐하겠냐 하면서 요걸 이제 핑계 삼아서 퇴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진린이 대노하여 육지로 올라가 유정의 진에 이르러 숫자기를 자기 손으로 찍고 엄청난 지금 난장을 피운 거죠. 그에게 배짱이 좋지 못하다 책하고 즉시 유정이 앞에서 사실을 갖추어 군문에 자문을 보내니 자 그러자 유정이 여기서 쫄았어요. 유정의 얼굴빛이 흑빛처럼 되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다만 손을 들어 가슴을 두드리며 크게 부르짖기를 장관 중에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나홀로 당할 수 있어 하였다. 즉 쉽게 말해서 휘하에 유능한 장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다. 이 점을 좀 헤아려달라 라면서 되도 않는 변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정말 유정이라는 인물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최악의 지휘관인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태업 행위를 해가지고 아군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트롤링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책임 회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어야 될 책임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추잡스러운 행동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중록군이 패퇴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정이 결국 퇴각을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참 거시기 합니다. 이어서 보면요. 유정이 또 명령하기를 여병이 여기에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어찌 먼저 물러가지 아니하오. 여기서 말하는 여병은 조선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라는 것은 고려할 때 그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가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로 확실하게 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왕건이 세운 고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고구려라고 불렀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고려라는 용어가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을 계속 지칭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려라는 그런 관용적인 별칭이 쓰였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당 제국을 떠올라서 중국군을 종종 이제 당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중국 측에서도 조선군을 종종 고려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선군한테 먼저 눈치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 측은 의욕적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퇴각을 하려면 먼저 의욕적으로 싸우는 애들을 뒤로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 대강 알지 않냐. 지금 진도 빼기 힘들고 이미 중록군도 물러났는데 더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지 않냐. 먼저 물러가라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유정의 강요에 의해서 권율이 급히 각진에 퇴군하기를 명하였다. 유정도 또 배신, 접반, 원수, 감사, 병사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전부 데리고 먼저 나가게 하였다. 한밤중에 제독이 대군을 거느리고 갑주와 장막을 다 버리고, 아니 도망갈 거면 이걸 좀 가져가던가 이것도 다 버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부유에 주둔하니 남은 명군의 식량 7,900여 석과 우리나라 여러 장수의 식량 1,000여 석을 다 버리고 오게 되었고 우마도 또한 많이 버렸다. 그래서 이때 유정 부대가 이런 식으로 철수하는 것을 고니시군도 좀 되게 황당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혹시 저거 함정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추격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죠. 어쩌면 그러려고 그랬던 건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서로군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날 밤 우마 군량을 버리고 황급히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연합수군은 다음날까지 계속 순천 외성을 공략했지만 이미 육지의 서로군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육지의 서로군 없이는 순천 외성을 돌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군 또한 통한의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순천 외성 전투는 종료되었으며 가까스로 고니시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고니시는 어쨌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철군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턴 시턴 다시 한번 명제국과 협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니시가 다시 한번 이제 명제국, 특히 유정을 좀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회심의 매수작전을 하게 되는데 과연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고니시의 매수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